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연령대와 상황은 다른데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이 제 인생을 뒤흔들고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4년 차인 30대 초반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 입사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짜리 방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뒤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은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봐도 시세가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월세가 20만 원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 시세였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부담스러웠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전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출퇴근 시간이 40분 이상 늘어나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요즘 사회초년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60대 중반 은퇴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이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년 전 전세금 4억이던 아파트가 재계약 시점에 4억 4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추가 소득이 없었고 여유 자금은 생활비와 의료비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월세 역시 매년 조금씩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힘드네요. 이 말이 지금 은퇴자들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최근 이 질문에 가장 직접적인 답을 내놓은 곳이 바로 주택산업연구원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주택시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전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주택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평균 1.3% 상승, 수도권은 2.5%, 서울은 4.2%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방 역시 0.3% 상승이 전망돼 전국적으로 가격 흐름이 위로 정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연평균 약 52만 7천 가구였습니다. 이 시기는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은 급변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착공 물량은 연평균 31만 2천 가구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연간 착공 물량이 20만 가구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 누적된 착공 부족 물량은 약 6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물량은 단기간에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도권만 따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연간 약 25만 가구의 신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 착공은 21만 가구, 준공은 1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집이 필요한 속도보다 집이 공급되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와 월세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과 금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통화량 증가율은 평균을 웃돌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 이후 국내 금리 역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은 매매 시장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서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주산연은 내년 전세 가격이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은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월세 시장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6.8%가 내년 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 전망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사 수요입니다. 응답자의 60.7%가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이동 수요까지 겹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전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입니다.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다시 6%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대에 빌렸던 대출이 5%, 6%로 갱신되면서 한 달 이자는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5억 대출 기준으로 이자만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체감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월 실수령액 500만 원. 이 정도면 고액 연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자 120만 원 내고 380만 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축도 하고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능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이 200만 원으로 생활비, 자녀 학원비, 세금 등등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20대, 30대는 실수령액 500만 원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요. 그들은 도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이 학원비는 말할 것도 없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은 주말에 쉬지 못합니다. 배달 알바를 뛰고 투잡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겉으로 보면 수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카드값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면 집 팔면 되잖아. 욕심 부린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경기도의 동탄, 평택 등등 20대, 30대 영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이 지역들의 일부 아파트는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들은 회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집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8억에 산 집이 지금은 6억도 안 됩니다. 대출은 그대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심리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지 못하고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거래 문제입니다. 6억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도 높은데 왜 지금 사냐, 더 떨어질 텐데.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이자를 몇 달만 밀려도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고 집은 임의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 법원 경매장은 젊은 사람들의 매물로 가득합니다. 30대, 심지어 20대. 한때 지금 아니면 끝이라는 말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매 물건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민종 씨는 2022년 고점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7억 이상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컸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매달 몇 천만 원씩 오르는 분위기였죠. 민종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25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집값은 2억이나 빠졌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2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 이상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어졌고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도 막혔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 고소득 직장인들의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의 일입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매물은 서울 동대문의 꼬마 빌딩이었어요. 18억짜리 꼬마 빌딩, 대출 13억을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결국 빌딩을 매수한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동탄에 9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5억, 자기 돈 4억으로요. 그때 동탄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동탄역 인근이나 입지가 좋은 곳 빼고 외곽 쪽은 매물이 쌓여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전세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소정 씨는 수원역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건물주만 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세금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더 많은 집주인들이 한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30% 줄었고 이는 공급 부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지만 이는 규제 전 거래의 영향이고 하반기에는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로 전월세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또 상업용은 공실 문제로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